김성종 선생님의 연작 추리소설집 해운대 그 태양과 모래에 실린 작품 중 제가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두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낭독 시작할게요. 김성종. 남몰래 흐르는 눈물. 그가 원양어선을 타고 북태평양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10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에는 처음 보는 검은 고양이만 한 마리 있었다. 아내는 외출 중이었고 아파트 출입문 열쇠는 경비실에 맡겨져 있었다. 귀국하기 며칠 전 전화로 아내에게 귀국 날짜와 귀가 시간을 대강 알려주었는데도 그녀는 기다리지 않고 외출 중이었다. 아무런 메모도 없었고 열쇠만 달랑 맡겨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조금 당황했지만 잠깐 외출했을 거라고 생각하곤 집안을 둘러보았다. 집안은 썰렁했고 밥솥에는 쌀밥이 누렇게 말라붙어 있었다. 안방에는 이부자리가 흐트러진 채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는 먼지가 허옇게 쌓여 있었다. 잿더리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고 반쯤 마시다 만 양주병과 함께 2개의 술잔이 나뒹굴고 있었다. 집안 꼴을 보아 오늘 외출한 것 같진 않았다.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열쇠를 맡기고 나간 뒤로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잿더리에 쌓여있는 담배꽁초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꽁초는 굵은 것과 가는 것 2가지였는데 굵은 것은 미국 담배인 말보로였고 가는 것은 국산인 에세 수 담배였다. 가는 담배 필터 부분에는 빨간 루즈가 묻어 있었다. 그가 알고 있는 아내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술도 마실 줄 몰랐다. 살림밖에 모르는 성실하고 착한 여자였다. 그런 아내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다? 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놀러와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다 돌아간 거겠지. 그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가 않았다. 20년이 넘는 선원 생활에서 집에 있었던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보통 1, 2개월 머물다 떠났으니까 넉넉 잡아 4년 정도나 머물렀을까? 그동안 아내는 외로웠을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술과 담배에 입을 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뿐이면 괜찮지만 벌어진 그 틈새로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몸이 약한 아내는 유산을 거듭하다가 늦게야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애는 유치원에 다닐 때 차에 치여 일찍 죽고 말았다. 그때부터 아내는 넉나간 표정에 말이 없어지고 그 역시 집에 오면 입을 닫고 있다가 또 배를 타고 훌쩍 떠나곤 했다. 그는 혹시나 해서 아내의 옷장을 열어보았다. 옷장 안에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갖가지 색상의 노출이 심한 옷가지가 걸려 있었고 신발장에는 굽이 높은 하이힐이 여러 켤레 놓여 있었다. 온몸이 검은 털로 덮인 고양이는 테라스와 실내를 오가며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다. 테라스에는 사료가 가득 담긴 큼직한 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수도꼭지에서는 하얀 플라스틱 대야 위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아내한테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웬일인지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밤새 끙끙 앓았다. 몇 달 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허리가 아파서 그때마다 소화제와 진통제로 버텨왔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체중은 20kg나 줄어들어 있었다. 예정대로라면 그는 6개월 후에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몸이 아파 제대로 작업을 할 수 없었고 잠시 기항했던 항구에서 그를 진찰한 의사는 빨리 귀국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둘러 귀국했던 것이다. 허리 통증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고 그래서 그는 옆으로 누워 새우처럼 몸을 구부렸다. 그렇게 하면 통증이 좀 줄어들었다. 아침 일찍 일어난 그는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다. 그러나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다. 그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몰골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동안 해풍과 태양에 노출되어 온 그의 얼굴은 새카맣게 타 있었고 무서울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움푹 들어간 눈빛은 짙은 병색을 띠고 있었고 앞으로 튀어나온 광대뼈와 한쪽 이마에 나 있는 상흔, 휘어진 콧잔등과 꾹 다물어진 큰 입, 그리고 억세 보이는 턱 등은 그의 인상을 거칠고 험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는 부드럽고 유약한 사람이었다. 그는 장식장 문을 열고 빨간색 컵 안에 손가락을 넣어보았다. 컵 안에는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었다. 그는 차 열쇠를 꺼내 들고 밖으로 나가려다 말고 고양이 울음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전에는 집안에 고양이가 없었다. 그가 떠난 후에 아내가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한 것 같은데 국제 통화를 할 때 그에게 고양이에 관해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검은 고양이는 노란 눈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사람의 손길이 몹시 그리운 것 같았다. 그가 손을 뻗자 놈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다가왔다. 좋아. 가자. 그는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이름이 뭐냐? 순놈이로구나. 네로라고 할까? 검은 고양이 네로. 괜찮은데. 그의 차는 지하주차장 맨 구석진 곳에 세워져 있었다. 지난번 귀국했을 때 그는 운전할 줄 모르는 아내를 위해 함께 차를 타고 나가 운전 연습을 몇 번 시켜주었는데 나중에 그녀가 차가 너무 낡아 창피하다고 하면서 더는 타지 않겠다고 해서 운전 연습을 그만둔 일이 있었다. 그 뒤로 아내가 혼자 그 차를 타고 운전 연습을 했는지 아니면 아예 운전을 포기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차는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것 치고는 눈살을 찌푸릴 만큼 그렇게 더러워 보이진 않았다. 그동안 아내가 차를 한 번씩 닦아주었거나 아니면 면허를 땄든 안 땄든 차를 몰고 나갔을 수도 있었다. 그 차는 국산 소형차로 구입한 지 15년쯤 된 차였다. 시동을 걸자 몇 번 쿨럭거리면서 떨어대다가 이윽고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연료 게이지는 바닥이었지만 경고등까지 들어오진 않았다. 그는 다시 차 밖으로 나가 트렁크에서 먼지떨이를 꺼내 차를 한번 대충 닦아낸 다음 운전석에 들어가 앉았다. 새로 지은 그 종합병원은 집에서 차로 30분쯤 걸리는 곳에 있는 아주 넓은 부지 위에 세워져 있었다. 대학 부속병원으로 규모가 크고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문을 열자마자 환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 병원이었다. 그는 병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다음 네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금방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 알았지? 1시간쯤 걸릴 거야. 그러나 그는 병원에서 쉽게 나올 수가 없었다.
그 병원은 시스템과 첨단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어 검사 결과가 금방 나왔는데 그와 마주 앉은 혈액종양내과 과장이 하필이면 그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었다. 금방 서로를 알아본 그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는 자신의 초라한 몰골 때문에 금방 움츠러들고 말았다. 희고 기름진 피부에 가운을 걸친 서동수 과장은 세련되고 중후한 모습이었다. 상우는 책상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서 과장의 희고 매끄러운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신의 두 손을 슬그머니 밑으로 내렸다. 그것은 크고 거친 상처투성이의 손이었다. 서 과장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췌장암이야. 그것도 말기야. 서 과장은 환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 잠시 그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는 그저 멀거니 앉아 있었다. 그동안 한 번도 진찰을 안 받았나? 그럴 기회가 없었어. 배를 탔기 때문에. 무슨 배를 탔는데? 원양어선. 선원이야, 나. 고생이 많았구나. 서 과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근데 빨리 수술을 받는 게 좋겠어. 응? 췌장암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 상우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제일 고약한 암이야.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으면은 95% 정도가 사망하는 질이 아주 나쁜 놈이야. 이걸 보라고. 그는 컬러로 그려진 내장 그림을 보여주었다. 여기 이 조그만 게 췌장이야. 길이 20cm 정도의 무게라야 뭐 80g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내분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장기지. 근데 보다시피 이 주위에는 위, 십이지장, 소장, 비장 이렇게 잔뜩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 숨어있는 췌장에서 암을 찾아내는 게 이게 여간 어렵지가 않아. 당연히 수술하기도 어렵지. 대부분은 암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발견되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다른 장기나 뭐 림프샘으로 암이 퍼져버려서 손을 쓸 수가 없게 된다고. 주요 장기들과 혈관이 인접해 있어서 전이도 매우 빨라. 그의 귀에는 서 과장의 말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렸다. 그는 자꾸만 눈이 감겼다. 상당히 위독한 상태니까 수술만으로는 안 되고 방사선요법하고 항암 치료를 적절히 조합해서 치료해야 해. 암이 췌장 머리 쪽에 있기 때문에 수술하게 되면은 췌장하고 십이지장을 다 절제해야 하고. 뭐 수술이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잖아. 혼자 왔나? 부인은 오지 않았어? 상우는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혼자 왔어. 저기 나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나? 준비도 해야 하니까 솔직히 말해줘. 서 과장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망설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3개월 정도 보면 될 거야. 3개월이라는 짧은 시한부 사용 선고를 받았는데도 그의 표정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 고마워. 3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수술 같은 건 필요 없잖아.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내가 말한 건 일반적인 통계가 그렇다는 거야.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3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 받았대도 30년 이상 사는 사람들도 있어.
물론 드문 경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 치료만 잘 받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당장 내일 죽는다 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야 하고, 응? 그게 우리의 의무야. 하나님을 믿나? 아니. 그는 피식 웃다가 서 과장의 표정이 진지한 것을 보고는 웃음을 거두었다. 그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 응? 잘 될 거야. 서 과장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아득한 느낌으로 다가오다가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상우는 밑으로 꺾어진 목을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 힘이 모두 빠져나가 버려 그럴 수가 없었다. 아내가 몹시 보고 싶었다. 볼 수 없으면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았다. 한 조각의 행복도 그에게는 과분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작가가 되는 것도 나에게는 과분한 꿈이었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소설을 쓰는 것이 꿈이었다. 배를 타면서부터 소설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건 생각대로 되질 않았다. 그러다 보니 오랜 세월이 흘러버렸고 결국 지금까지 단 한 편도 쓰지 못했던 것이다. 서 과장은 고개를 힘없이 떨어뜨린 채 흔들리던 상우의 몸뚱이가 갑자기 의자에서 벗어나 바닥으로 나동그라지자 놀라서 뛰쳐 일어났다. 간호사들이 뛰어와 상우를 바로 눕히고 상태를 살폈을 때 그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였고 맥박만이 약하게 뛰고 있었다. 수술 준비해! 은 급하게 지시를 내리고 나서 차트를 들여다보았다. 수술하려면 보호자의 동의와 보증이 필요한데 상우의 차트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 집전화와 휴대전화 번호만 적혀 있었다. 몸에 이상이 있어 진찰만 받으러 왔으니 신상 정보만 적혀 있는 게 당연했다. 서 과장은 상우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봤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자 간호사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보라고 이르고는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보호자가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게 무엇보다도 급했다. 더구나 환자는 그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었다. 그는 간호사가 가져온 서류의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마취 직전 상우는 잠깐 깨어나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고양이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아요. 입에다 귀를 갖다 대고 듣고 있던 간호사가 상체를 일으키면서 말했다. 그는 다시 의식이 혼미해졌고 2번 다시 깨어나지 않았다. 수술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 수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메스를 대고 수술 부위를 짠 다음 내장을 해치고 췌장을 들여다보니 림프샘을 비롯한 주위 기관들이 모두 암덩이로 변해 있었다. 서 과장은 수술 부위를 도로 봉한 다음 상우가 마취해서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깨어나지 않았다. 맥박을 짚어보고 그의 죽음을 확인했을 때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한 방울 맺혀 있었다. 그의 나이 52살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상우의 차는 임자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차 안에서는 고양이의 가냘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고양이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갔다. 모두가
주인이 곧 나타나 차를 몰고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양이를 보고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다. 고양이 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노인은 사흘 만에 두 번째로 차 속에 고양이가 있는 걸 발견하고는 그 차가 사흘째 그곳에 주차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흘 전 밤에 그 차 안에서 고양이가 울고 있는 걸 발견했을 땐 주인이 곧 나타나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이틀째에는 귀찮아서 주차장을 돌아보는 걸 그만두었고 사흘째 밤에야 10시가 지나 한 바퀴 돌아보다가 또 그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가 다가가자 고양이는 차창을 긁어대면서 애처롭게 울어대고 있었다. 차 번호를 확인해 보니 그 차는 사흘 전 오전에 들어온 걸로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나간 기록이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먼저 고양이를 구해내기 위해 긴 철사를 문틈으로 밀어넣어 잠금장치를 풀었다. 노인이 경비실로 안고 가서 컵에다 물을 따라주자 고양이는 미친 듯 물을 핥아대다가 갑자기 문틈으로 잽싸게 빠져나갔다. 뒤쫓아간 순경은 잠시 후 돌아와서는 고개를 흔들었다. 차적을 조회한 경찰은 차주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집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차가 병원에서 수술 도중 갑자기 사망한 우상우라는 사람의 차라는 사실이 밝혀진 건 다음 날 오전이었다. 서 과장은 점심때 주인을 잃은 채 쓸쓸히 서 있는 상우의 차를 찾아가 차 안팎을 한번 살펴본 다음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차를 쓰다듬었다. 캄캄한 바다 위 밤하늘에는 조각달이 걸려 있었다. 사내가 쥐포를 하나 던져주자 검은 고양이는 살금살금 다가와 그것을 덥석 물었다. 놈은 도망가지 않고 그의 눈치를 보면서 그걸 먹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제일 쓸쓸한 사나이처럼 보이는 M은 비닐봉지에서 쥐포를 하나 또 꺼내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쥐포를 금방 먹고 난 고양이는 입맛을 다시면서 다가오더니 무릎 위에 쥐포를 오른발을 뻗어 낚아챘다. M이 손을 뻗어 머리를 쓰다듬자 놈은 자세를 낮추면서 쥐포를 먹기 시작했다. 해운대 해수욕장 산책로 위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는 호텔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호텔과 벤치 사이에는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정원에는 잘 다듬어진, 그래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아저씨, 고양이 만져봐도 돼요? 옆 벤치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벤치에는 10대 소녀와 그보다 더 어려 보이는 소년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만져봐. 마음대로 만져.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소년 소녀가 다가와 고양이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가 쥐포 봉지를 건네주자 그들은 쥐포를 하나씩 꺼내 고양이에게 내밀었다. 잠시 후 소녀는 사내 곁에 다가앉더니 고양이를 들어서 품에 안았다. 고양이가 말랐어요. 이름이 뭐예요? 몰라. 아저씨 고양이 아니에요? 아니야. 고양이는 쥐포를 다 먹고 나서도 도망가지 않고 소녀의 품에 안겨 있었다. 소녀가 고양이를 소년에게 안겨주자 소년은 조심스럽게 놈을 쓰다듬으면서 웃었다. 너 닮았어. 소녀의 말에 소년은 또 웃었다.
이름이 뭐야? 사내가 소녀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영미요. 얘는 성우예요. 소녀는 소년을 가리켜 보였다. 남매야? 소녀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이야? 그냥 알아요. 소녀가 말끝을 흐리자 사내는 몸을 일으켰다. 저녁 먹었어? 아니요. 혼자 먹기 심심한데 잘 됐다. 내가 저녁 사줄 테니까 따라와.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고양이는요? 알아서 해. 영미는 고양이를 안고 사내 뒤를 따라가다가 손을 뻗어 소년의 손을 잡았다. 사내에게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길을 건너 중국집으로 들어간 사내는 짜장면과 볶음밥을 시키고 나서 영미와 성호가 그것들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자 추가로 탕수육까지 하나 더 주문했다. 고양이는 영미의 무릎 위에 얌전히 앉아 있다가 그녀가 잘라주는 고깃 조각을 재빨리 받아 먹었다. M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왠지 마음이 편했다. 그 둘이 낯설게 느껴지질 않고 오래전부터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아저씨는 이름이 뭐예요? 소녀가 빤히 그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M이야. M이라고요? 그가 끄덕이자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말았다. 아저씨는 뭐 하세요? 그냥 놀아. 너희는 학생이니? 네. 소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사내는 그들의 신상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밖으로 나온 M은 그들과 헤어져 골목 안으로 들어가다가 발길을 돌렸다. 소년과 소녀는 큰 길가에 우두커니 서 있었고 소녀의 품에는 여전히 검은 고양이가 안겨 있었다. 니들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을래? M은 그들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걸어갔고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 그 뒤를 따라붙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동안 M은 그들이 가출한 아이들이라는 걸 알았지만 거기에 대해 나무라거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잘 때는 있니? 소녀가 서글픈 표정으로 고개를 젓자 그는 자기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하룻밤 정도는 자고 가도 좋다고 말했다. 방이 크진 않지만 셋이 잘 수는 있어. 목욕탕도 있어요? 물론 있지. 고양이 데려가도 돼요? 마음대로 해. 고양이한테서 냄새 나요. 목욕 좀 시켜야겠어요. 그럼 좋지.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영미와 성호는 손을 잡은 채 골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사내의 뒤를 열심히 따라갔다. 컴컴한 어둠이 좋은 먹잇감이라도 발견한 듯 입을 크게 벌린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뭔가 마침표가 없는 느낌이 좀 드시죠? 근데 이 대가들이 단편 소설을 쓸 때는 가끔 이런 기법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단편들이 모여서 장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성장이 아니죠. 변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집에서요. M이라는 사내가 등장하는 또 하나의 단편이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인물이겠죠.
그래서 그 작품 이제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요, 제가 지난번에 이미 낭독해서 올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 실수가 있어서 보신 분들이 별로 없어서 여기 덧붙이는 거니까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겠고요. 제목은 세상에서 제일 쓸쓸한 사나이입니다. 김성종 연작 추리 소설 세상에서 제일 쓸쓸한 사나이. M은 스스로를 시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속이 편안해진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건 내가 워낙 시시한 놈이기 때문이다. 이건 맞는 생각이다. 사귀는 여자마자 나를 떠나가는 것도 내가 시시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자신의 단점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걸 고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다. 그냥 시시한 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이 저절로 굴러가도록 팔짱을 낀 채 구경만 하고 있다. 명화만장 건넬 만한 처지도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놈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그에게는 전화가 걸려오는 일도 없고 그가 전화를 걸고 싶은 상대도 없다. 그의 전화기는 항상 꺼져 있다.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휴대전화에 하루 종일 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역겨운 느낌마저 든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걸 세상에 전파하려고 기를 쓴다. 휴대전화 때문에 사람들은 쓸데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M은 완전히 혼자 고립되어 있다.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도시에 살면서도 절의 고도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그라는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른다.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있으니 그라는 인간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인간이다. 그러는 편이 그에게는 오히려 마음 편해서 좋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이 없으니 무슨 일을 하기에는 더없이 좋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의 그림자를 밟고 지나간다. 그러면서도 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는 스스로를 그림자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투명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 오후 2시 16분. 열차는 부산역 플랫폼에 스르르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그는 감았던 눈을 뜨고 무릎 위에 놓여있던 신문을 접어 막 일어서서 나가는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던져놓는다. 서둘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는 선반 위에 올려놓았던 검정 트렁크와 같은 색의 배낭을 끌어내렸다. 40대 초반의 그는 중키에 근육질의 단단한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 커 보이는 헐렁한 베이지색 남방과 카키색 바지에 가려 몸매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납작하고 둥근 얼굴은 광대뼈가 조금 튀어나오고 밑으로 처진 가는 두 눈은 항상 꿈꾸는 듯한 표정이다. 그 눈을 도수 높은 안경이 어느 정도 가려주었기
때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가려주고 있었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못생긴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듯 그의 머리 위에는 누런 운동모가 얹혀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옆 광장에 쏟아지고 있는 햇빛과 그 햇빛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광장을 가로질러 갔다. M은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었고 초혼에 실패한 후로는 두 번 다시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다. 평생에 걸쳐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낳아 길러야 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나이가 차면 아주 당연한 것처럼 기계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죽을 때까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결혼이라는 의식을 치렀다고 해서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평생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인생이란 얼마나 변화무쌍한 것인가. 오늘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막상 하룻밤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사랑이 눈 녹듯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허덕거리며 출근하는 무수한 사람들.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미련스러운 자식들을 위해 피땀 흘려 번 월급을 통째로 내놓아야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니. 왜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자청하는 것일까? 그는 커피숍으로 들어가 블랙커피를 한 잔 받아들고 창가에 가서 앉았다. 딱히 가야 할 곳이 있다거나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부산에 내려온 건 아니었다. 그냥 내려온 것이었다. 그냥. 그는 이 말의 편리함이 마음에 들었다. 커피숍을 나와 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간 그는 광복동 쪽으로 가는 전철에 올랐다. 뒤쪽 한 문이 열리더니 검은 선글라스를 낀 맹인 사내가 나타났다. 흰 지팡이를 든 그 앞에는 코 흘리게 소년이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소년은 얼굴이 더러웠고 몹시 허기져 보였다. 맹인은 걸음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내 불기 시작했다. M은 구슬픈 가락의 타향사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하모니카 연주가 끝나자 맹인과 소년은 승객들 앞으로 다가섰다. 소년은 조그만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목에는 네모진 골판지 조각이 걸려 있었다. 골판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서툴게 적혀 있었다. 아내는 가출하고 아이들 셋은 배고파 울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승객들은 그걸 흘끔 쳐다보고 나서 하나같이 고개를 돌린다. 맹인 부자가 그 앞으로 다가왔다. 소년이 들고 있는 바구니 안에는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었다. M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바구니 안에 집어넣었다. 소년이 놀란 눈으로 10,000원짜리 지폐를 들여다보더니 감사하다며 고개를 연방 숙였다. M은 남포동역에서 내렸다. 계단을 올라가 출구를 빠져나가자 맞은편 벽 앞에 세워져 있는 X 배너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멈춰서서 거기에 쓰인 글을 읽었다. 쾌적한 승차 질서를 위하여 구걸인에게 돈을 주지 말고 잡상인의 물품을 사지 맙시다. 부산교통공사. 그걸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모두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건 너무도 기막힌 글이었다. 구걸인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경고 배너를 다른 곳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전철역 입구에 버젓이 세워놓다니. 거린을 쓰레기 취급하지 않는다면 저런 경고문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처사에 그는 화가 치밀었다. 어쩌다가 이 사회는 이렇게 잔인하고 무지해졌을까? 외국 여행을 많이 해본 그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거린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경고문을 본 적은 없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린의 존재는 필연이다. 빈부격차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부자는 갈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끝없이 추락한다. 거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거린을 제거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부자들이 돈잔치를 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비갯덩어리에 깔린 빈자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끝없이 무시당하다.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거린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건 담벼락에 소변을 보지 말라,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 박애를 저버리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인륜을 저버리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거린 따위는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절대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무자비한 경고문을 공공기관이 버젓이 세워두다니 바보 멍텅구리 같은 놈들이다. 그는 역 사무실 앞으로 다가가 머뭇거리다가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두 남자가 있었는데 젊어 보이는 사람은 출입구 가까운 곳에, 그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중년 사내는 안쪽에 있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젊은 남자가 앉은 채로 그를 쳐다본다. 그는 바깥에 있는 배너를 가리켰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 배너 말인데 저런 걸 왜 저기다 세워두는 거죠? 젊은 직원은 어리둥절해한다.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를 못해 네? 하고 되묻는다. 상대가 행색이며 생김새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지 조금 뻣뻣하게 나온다. 저기 밖에 세워둔 배너 말이에요. 그런 걸 왜 거기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치울 수 없나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흑적한 승차 질서를 위해 구걸인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몰인정해요. 그런 걸 써서 세워두다니 말이 뭐합니까? 안쪽에 앉아있던 중년 사내가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다가왔다. 청년이 들은 내용을 이야기했고 거기다 애미 몇 마디 더 보태자 중년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을 해왔다. 잡상인하고 구걸인 때문에 우리도 골치가 아픕니다. 승객들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걸인한테 돈을 준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 다 조직이 있어가지고 거린들은 한 푼도 못 받고 조직이 다 챙겨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거린들한테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참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군요. 정말로 배가 고파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거린한테 돈을 주지 말라는 거 너무 잔인한 말 아닙니까? 오죽하면 동냥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굶어 죽는데도 모르는 체라는 건,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OECD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인데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저 배너를 보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거는 상부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시에 따른 것뿐이에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말고 돌아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상식 이하에. 거기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업무 방해하지 말고.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린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나가주세요. 젊은 직원이 그를 밖으로 밀어냈다. M은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잠자코 밖으로 나왔다. 지상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는 기분이 우울했다. 광복동 거리는 무더위 속에서도 활기가 넘쳤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쇼윈도에서는 최신 디자인과 화려한 색상으로 다듬어진 갖가지 상품들이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거리의 무성한 가로수가 터널을 이루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면서 그는 왼쪽으로 꺾어져 설렁탕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부산에 올 때마다 그가 자주 들르는 식당이었다. 점심때도 많이 지난 어중간한 시간인데도 실내에는 많은 손님들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설렁탕을 주문하면서 기름을 빼달라고 했다. 그 집은 무엇보다도 김치와 깍두기 반찬이 맛있었다. 설탕을 넣어 달게 만들었기 때문에 먹기 좋았다. 설렁탕과 함께 김치와 깍두기까지 남김없이 먹고 나자 포만감으로 기분이 느긋해졌다. 식당을 나온 그는 부근에 있는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흡연실은 2층에 있었다. 그는 블랙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 물었다. 팝송이 귀가 따갑게 실내를 울리고 있었다. 왜 유럽이나 일본의 커피숍들은 조용한데 한국의 커피숍들은 하루 종일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을까? 그건 음악이 아니라 소음공해였다. 밖으로 나온 그는 사람들을 피해 뒷골목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그 비좁은 골목은 지저분했고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었다. 골목 중간쯤까지 왔을 때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골목에 움푹 들어간 공간에 젊은 여자가 한 명 처박혀 있었고 건장한 사내 2명이 그녀를 무자비하게 걷어차고 있었다. 여자는 옷이 갈갈이 찢긴 채 거의 벌거숭이나 다름없었고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이 쌍년,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남의 유부남을 꼬셔가지고 내 동생 피눈물 나게 만들어! 너 때문에 내 동생 자살할 뻔했어! 얼굴이 반반해서 그러니까 얼굴을 그어버려. M이 주춤거리자 대머리 사내가 눈을 부라리며 구경할 거 없다고 하면서 어서 가라고 말했다. 여자를 그렇게 때리면 안 되는데. 야! 가라면 가, 이 새끼야! 대머리가 주먹으로 그의 어깨를 때리는 순간 그는 얼핏 장발의 사내가
깨진 소주병으로 여자의 얼굴을 긋는 것을 보았다. 여자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뒤로 돌아선 장발이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얼룩덜룩한 남방 차림에 풀어헤친 가슴 위로 금빛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코 밑 수염이 유난히 까맣다고 생각하면서 애미 뭐라고 말하려고 더듬거리기 무섭게 강철 같은 주먹이 그의 콧배기를 후려갈겼다. 그는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고 잠시 얼이 빠져 쓰러져 있다가 가까스로 벽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꺼져! 엉덩이를 걷어채인 채 정신없이 골목을 빠져나온 M은 그제서야 자신이 코피를 흘리고 있는 걸 알았다. 코에서 흘러내린 피는 베이지색 남방 가슴께까지 방울방울 떨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지나갔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코피를 닦으면서 차도를 건너갔다. 자갈치 시장 쪽으로 걸어가다가 그는 시장 앞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돌았다. 조금 걸어간 곳에 5층짜리 낡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 지은 지 얼마 안 된 높은 건물이 솟아있어서 그건 더욱 초라해 보였다. M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방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는 복도 맨 끝까지 걸어간 다음 바다 쪽으로 향해 있는 520호실 방문 앞에서 멈추어 섰다. 열쇠를 꺼내 철문을 열자 열기가 훅 끼쳐왔다. 그가 11평짜리 그 오피스텔을 구입한 것은 3년 전이었다. 신축 오피스텔의 절반 값도 안 되는 그걸 구입한 건 부동산 투자라기보다는 일종의 은신처 같은 의미가 더 강했다. 그는 서울에 2곳, 대전과 제주도에도 각각 한 곳씩 은신처를 확보해 두고 있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걸 싫어하는 그는 그 은신처들을 돌아가면서 이용하고 있었다. 자갈치 시장과 부두가 내려다 보이는 그 방은 아주 삭막해 보였다. 가구라고는 군용 간이 침대와 낡은 탁자, 그리고 의자가 전부였다. 탁자 위에는 재떨이로 사용하는 깡통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다음 부두를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짠 내음을 풍기며 불어왔다. 낡은 배들이 오가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활개치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거리에는 생선을 진열해 놓은 좌판을 자식처럼 품에 안은 여인네들이 손님을 부르고 있었고 바닷물로 질퍽한 길 위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이 좋았다. 그래서 그곳에다 은신처를 마련했던 것이다. 그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콧잔등이 부풀어 올랐고 그 밑에는 피가 엉겨붙어 있었다. 콧잔등을 만지자 몹시 아팠다. 콧뼈가 부러지진 않았는지 걱정이 됐지만 병원에 가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는 바짝 마른 걸레를 빤 다음 그걸로 방바닥을 닦았다. 탁자와 의자 그리고 창틀도 훔쳤다. 청소가 끝나자 가볍게 샤워를 한 다음 벌거벗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책을 펴들었다. 영국 출신 작가인 존 르 카레의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였다. 스파이 소설의 고전으로 동서냉전 시대의 베를린이 무대였다. 그는 스파이 소설을 좋아했다.
목숨을 걸고 숨어서 은밀하게 그리고 냉혹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스파이의 세계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 같았다. 졸음이 밀려오자 그는 책으로 얼굴을 덮은 채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2시간쯤 지나 그는 오피스텔을 나와 전철역 쪽으로 걸었다. 전철 안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모두가 기계적으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모두가 기계 같아 보였다. 서면역에서 내린 그는 해운대로 가는 2호선 전철로 갈아탔다. 해운대역에서 내렸을 때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조금 전만 해도 햇빛에 눈이 부실 지경이었는데 어느새 두터운 구름층이 하늘을 뒤덮어 비까지 뿌리고 있었다. 가는 비였기 때문에 그는 비를 맞으며 해변을 걸어갔다. 해수욕장에 들끓고 있던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고 백사장을 뒤덮었던 비치 파라솔들은 날개를 접고 있었다. 비를 피해 상가가 늘어서 있는 곳으로 다가간 그는 목로주점 앞을 지나치다가 멈칫했다. 아까 광복동 뒷골목에서 깨진 병으로 여자 얼굴을 긋고 그의 콧잔등을 후려갈긴 그 장발의 사내가 노천의 처마 밑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 맞은편에는 흰색 블라우스 위에 자주색 에이프런을 두른 미녀가 앉아 그가 짓거리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그 앞을 지나쳤다가 혹시 잘못 본 게 아닌가 해서 발길을 돌렸다. 코 밑 수염과 얼룩덜룩한 남방, 그리고 풀어해진 가슴 위에 걸려있는 금빛 목걸이까지 틀림없는 그 사내였다. M은 건물 옆으로 돌아갔다. 코너에 자리 잡은 가게 하나는 내부 수리 중이었고 벽돌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인부들은 안에서 작업 중이었다. M은 재빨리 벽돌 한 개를 집어들어 배낭 안에 넣었다. 목로주점 쪽으로 돌아온 M은 옆에 나란히 있는 다른 카페로 가서 기둥 뒤에 자리 잡고 앉아 블랙커피를 주문했다. 바다의 침묵이라는 이름의 그 카페 앞 노천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다. 반면 목로주점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기둥 뒤에서 목을 조금 빼니 코밑 수염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의 목소리까지 들려왔다. 값 잘 쳐줄 테니까 좋게 말할 때 듣는 게 좋을 거요. 협박조의 은근한 말에 여주인 주호는 차갑게 반응했다.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이 가게 넘길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요. 그녀가 냉큼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코밑 수염은 조금 남아있는 맥주를 마저 마시고 나서 몸을 일으켰다. M도 따라 일어섰다. 코밑 수염은 침을 찍 하고 뱉은 다음 건물 가운데 있는 통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에 화장실이 있었고 그는 남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기 시작했을 때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났다. 그는 목로주점 여주인을 납치해서 강간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이었다. 뛰어난 미녀인데다 몸매도 글래머라 맛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자 성기가 금방 단단해지면서 고개를 쳐든다. 일주일 동안 가둬놓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다음 그는 뒤통수에 강한 일격을 받고 비틀거렸다.
M은 다시 한번 벽돌로 그의 뒤통수를 힘을 다해 내리쳤다. 코미 수염은 무릎을 꺾으면서 온몸을 후들후들 떨다가 뒤로 쿵 하고 나가 떨어졌다. 손을 털면서 밖으로 나온 M은 빗속을 한참 걸어가다가 길을 건너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커피를 들고 노천에 앉았을 때 그는 비로소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조금 전에 자신의 잔인한 행위가 마치 꿈속에서 일어난 것 같았고 그런 짓을 저지른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뜨거운 블랙커피를 마시면서 배낭에서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책을 꺼내 들었다. 그는 소설을 한 편 쓰고 싶었다. 작가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았고 소설을 한 편 써서 가명으로 발표하고 싶었다. 네, 이렇게 M이라는 사나이가 등장하는 두 편의 김성종 선생님 단편 묶어서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쓸쓸한 사나이. 두 번째 작품은 전에 들으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고 서로 조금씩 얽혀 있고 남몰래 흐르는 눈물에 등장했던 소년은 이 작품집 해운대 그 태양과 모래 속에 각각 그 10대 미혼모로 그리고 술 마시는 초등학생 남자아이로서 각각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낭독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낭독은 안 해드렸는데 아무튼 모든 이야기들이 완결되는 느낌인 작품도 있지만 뭐지?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하는 얘기들도 꽤 있는데 이 두 작품이 좀 그렇죠. 근데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도 단편집들 읽다 보면 그런 예가 많습니다. 뭐지? 했던 어떤 이야기의 편린들, 조각들이 다음 장편 소설에서 이렇게 묶여서 나오고는 하더라고요. 김성종 선생님이 해운대에 정착해서 쓰신 연재 소설들, 그걸 묶은 해운대 그 태양과 모래에서 앞으로 소개해드릴 단편은 더는 없는 것 같고요. 요 시절의 단편들이 녹아있는 장편 소설이 한 권 있습니다. 안개의 사나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조만간 그 장편을 소개해드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일단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주시고요. 또 공유,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여기 제품 사진 뜨잖아요. 어머, 나 이거 필요 없는데 하시더라도 쇼핑할 물건이 있으시다면 요 링크를 타고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물건 검색해서 구매하시면 똑똑한 알고리즘이 다 알고 유튜버 안자비를 타고 들어왔군 하면서 안자비 채널의 수수료를 나누어 줍니다.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어차피 하실 쇼핑이라면 안자비 보신 후에 그럴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김성종 선생님 단편집 해운대 그 태양과 모래 낭독해드리면서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이런 행복한 책들을 자주자주 만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소망인데 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물러가겠습니다.